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판문점을 장소로 삼았는데 네.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디가 된다고 보십니까? 미북 정상회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판문점, 우리 그 평화의 집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김정은이 한번 왔었고, 정상회담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또 김정은과 같이 이동을 하면 되니까,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은 우리 육해공 정규 전력이면 북한의 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른바 이제 재래식 전력이 강하면은 핵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착각이나 오해를 하는데 왜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공할 만한 재래식 무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비교를 어떻게 그 영화에서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남한산성에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이제 그 청나라 군대가 그 홍위포라고 명나라에서 획득한 그 홍위포를 배치해 놓고서 이제 결전을 앞두고, 또 남한산성 내에서 우리 조선 군인들은 창, 칼 갈고 조그만 야포 같은 거 준비하고 해서 결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그 당시에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홍위포, 쫙 배열한 거, 그거 빵 하고 몇 발 쏘니까 남한산성 안에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탄, 수소탄을 우리 남한을 향해서 쐈을 경우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순하게 좀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이 강력해도 핵무기는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래식 무기 중에서 제일 큰 무기가 소위 마더 오브 올 밤이라고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해서 지난 한 2년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에 숨어 있는 ISIS 게릴라들을 사살하기 위해서 한 번 썼습니다. 예, 한 번 썼는데 그 엄청난 파괴력의 재래식 무기 한 발 가지고 수십 명도 못 살상했습니다. 예? 핵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에 퍼지는 방사능과 같은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사능도 있지만 일단 파괴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진 재래식 소형 핵탄두 하나가 서울 도심에서 터진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한 발이면은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박사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핵 공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사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에는 이제 거부 억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거부 억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한반도는 이미 핵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38선 이북에 우리의 적대 세력인 북한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10,000km 이상 떨어진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면은 수백 킬로 안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핵의 실질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 핵 위협에 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일단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억지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방어 태세에도 군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어 태세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또한 대한민국의 군사 전력과 교리도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상대는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핵을 상정한 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상정한 군사 전략과 교리를 만들어야 되고 군 사관 생도들과 군 장교들, 군 병력들도 다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둔 교육으로 전체적으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핵 공격을 상정하는 핵 공격에 대비하는 국가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거고요. 억지를 한다는 얘기는 억지 전략은 이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 더 나가서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서 상대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게끔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하자는 것이 이제 억지 아니겠습니까? 이 억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복 억지와 이제 거부 억지가 있는데 보복 억지라는 것은 상대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시연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소위 미국의 전략 핵 자산을 통한 억지입니다. 지금 본토에는 여기 한반도에는 없지만 미국이 본토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파괴력의 ICBM, 메가톤급 ICBM들, 잠수함 탐도 발사 미사일들, B-52, B2에 탑재 가능한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전략 핵무기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남침만 하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정권의 종식을 이루겠다는 거부 억지인데 이것이 유럽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 초기에 50년대 중반까지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백개하기 전까지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소유럽의 동맹국들을 방어하면서 했던 전략이 보복 억지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지금 소련이 핵무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련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북한도 ICBM 개발해서 곧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소련이나 북한을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 본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복 억지의 개념은 억지의 대상인 소련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그 효용성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국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소위 전술 핵무기를 전장에 실전 배치해가지고 소규모 전쟁, 국지전쟁에는 거기에 걸맞는 전술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는 그 보복의 그 소련이라든가 북한의 보복 위로부터 벗어나고 그 대신에 그 동맹인 서유럽과 북한도 이 작은 규모의 전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춰 놓음으로써 소련이라든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그것이 거부 억지인데 그 거부 억지 개념이 지금 유럽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반도의 경우에는 주한 미군의 재래식 전력이 한반도에 존재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그 재래식 군사도발을 막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부 억지입니다. 재래식 분야에서는 거부 억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도발 시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핵의 경우에는 지금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없기 때문에 거부 억지 대사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핵무기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빨리 전술핵을 들여와서 우리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비례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북한의 핵 도발과 핵 위협이 억지가 됩니다. 재래식 분야에서처럼 핵에서도 전술 핵무기를 주한 미군의 핵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구산보다 조금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구산인데요. 해구산을 보다 실제적으로 강화하자는 거죠. 그 해구산의 폴대를 우산대를 좀 더 한반도에 가까이 놓고 또 우산의 그 우산살도 보강을 하고 그 우산의 질도 좀 강한 그 청원으로 다시 개조를 해서 좀 더 튼튼한 해구산을 한반도 인근에서 딱 같이 쓰고 있어야지 북한이 쉽게 우리는 넘보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북핵 위협이 점점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핵 대피 훈련도 하고 전 국민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북핵 대비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네. 이런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의 핵 위협,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못 느꼈으니까 그 대비 태세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소홀함과 그런 그 준비 부족,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때 핵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 역대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거 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을 사전에 제어하고 또 핵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국가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전부 다 소홀하고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의 정책 실패입니다. 특정한 정부의 실패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 현 정부에서 진보 보수 따를 거 없이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모든 국가 안보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을 채착해서 나간다면 전 국민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격려하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진보 보수 정권 모든 정권이 북핵에 대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네. 보수라고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결국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있는 정치인, 솔직한 관료, 군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앞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초유의 북핵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중리를 모아서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전략, 안보 전략을 짜고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박근혜 정부도 뭐 남북 정상회담 같은 시도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남북 관계라든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갖고서 출범한 정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하다가 피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하셨어요? 국회에 나가서 남북대화 제의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경우거든요. 사실 이 남북대화라든가 정상회담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남북대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북한 정권의 전략 또 항상 남북대화는 상대의 북한이 틀면은 언제라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사상 누각과 같은 거라는 거에 대한 남북관계의 대화의 근본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국민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현재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남북대화의 진행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런 근본적인 한계성과 위험성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모토 중 하나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이나 남북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통일인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데 통일준비위원회에 여러 준비위원들이 같이 모였던 반공개 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통일이 그렇게 쉽게 오겠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남북대화 사실 한 번 더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이런 도발이 연속되면서
그런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북한 핵 문제가 있어서 대북 제재를 하고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도 남북 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일단 전쟁 중에도 만나서 대화한다는 그 얘기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남북 대화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남북 대화 자체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좀 아쉽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2016년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소위 그 북한의 3인방이 오지 않았습니까? 김양건, 그 최용해, 황병서 이 사람들이 갑작스레 방문했는데 그때 그분들을 그냥 하루 있다가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좀 며칠 더 머물도록 그렇게 권유를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 하나의 계기를 잡아가지고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풀었어야 되는 거죠. 또 발목질의함 가지고 이제 그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그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잘 계기를 잡아가지고 좀 지속 가능한 남북 대화의 틀을 열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네. 북한이 핵 무력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이 대화 입장에서는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러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데 그러면 대화의 실효성이 점점 줄어들고 저희의 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한반도의 전술을 재배치해서 한미 핵공유 시스템을 갖춰놓고 핵이라는 소위 그 핵의 세계에 대한민국이 한 발 들어나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그 우선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북한도 우리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특정한 국가가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 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생각을 막 그 혼란스러운 상태. 지금 북한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럴 때가 상당히 제일 위험하고요.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특히 두 당사자 간에 그런 상황에서 남한은 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군사적으로 도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채널을 뚫고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대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호랑이에 잡혀먹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대화를 추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부터 말씀하셨는데 왜 대통령들이 남북 대화 혹은 남북 통일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가령 뭐 경제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을 텐데 혹시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대통령이란 분들이 전부 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로서는 가장 임팩트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가장 그 매혹적인 분야가 남북관계이고 통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북이나 남이나 다 마찬가지고 또 진보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혹은 대외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 지금까지 대통령 본인께서 대외적으로 발표하시는 스탠스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세간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누차 지적이 되는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시는 내용과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는 내용 내지는 그 밑에 참모 집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급히 해소되고 그런 괴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서도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정부가 또 신뢰를 받고 대미 대중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를 이루는 이른바 참모 집단의 과거 운동권 출신 특정 이념을 이제 신봉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대북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그 분단 이후에 지금 2017년, 18년 이 시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치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절대절명의 전혀 새로운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고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은 정부야. 대한민국의 정책은 정부의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실 전세대 개배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포함해서 공론의 장을 거쳐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면, 저는 대다수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면 대통령께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의 높은 희망과 여러 가지 장밋빛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가 장미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생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정부와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국가 생존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시면은, 그 결정은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분단 70주년을 유지한 게 한미 동맹과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결단에 비유되는 큰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다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협이 2018년이라고들 하는데, 네. 북한이 4월 말에 정상회담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5월 말에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또 6월에는 6.15 공동선언을 같이 열고, 8월에는 광복절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또 9월 달에는 추석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산 가족 문제, 또 10월에는 14 남북 공동선언 재확인, 이런 식으로 북한의 공세적인 그런 대남 정책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든 시나리오들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서명하고, 핵 포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꼭 있는 핵 다 포기하는데 몇 년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 수순 다 밟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김정은이 명확하게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캠페인은 그야말로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고 선동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죠. 사실 지금 북한의 전략은 남관계를 이렇게 일찍 트는 게, 핵은 미국과 논의할 상황이니 북한과 너무 남한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까지 기본 입장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 시진핑 만났을 때 했던 얘기, 한 두세 줄 되는 얘기 이상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할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략적인 문제는 빼고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화, 예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남북 간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서 결국 노리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려는 그러한 소위 평화, 공세와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이 핵을 진실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북한에 김일성 세습 정권이 존재하는 한은 제로고요. 결국은 북한 내부에서 일반 국민들과 광범위한 엘리트 그룹들이 핵을 갖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견을 결집해서 정권을 상대로, 지도부를 상대로 그런 의사를 조직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내부가 변화돼야지만 북한 핵 문제의 길은 열린다고 봅니다. 이란이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이라는 그런 그 조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핵 포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제재도 먹혀 들어왔던 것이고요. 북한은 근데 좀 그런 이란 모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 내부에 근본적인 변혁이 관건인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10년, 20년 빨라야 한 세대, 잘못하면 두 세대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 핵 문제는 지금 뭐 우리 대통령도 그러신 것 같고 특히 트럼프는 당대 자기 임기 중에 뭘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서둘고 이렇게 뭐 조바심도 내고 그러는데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역대 한국, 미국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빨리 그 생각을 버리고 이거는 장기전이다. 차분하게 우리가 북한 핵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이 엄청난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존 능력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좀 더 문제를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앞으로 예정된 두 번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 핵심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하나의 의제는 북한 핵 폐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의사를 보이는 건 물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안 하느냐 정상회담 한번 해보면 결판 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것만이 유일한 관전 포인트이지 그 이외에 다른 교류협력이라든가 인도 지원이라든가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야말로 사소하고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 지원해야 되고 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북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 또한 가지고 있는 절박한 심정입니다만 그러한 모든 문제가 부차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